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허술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따돌림을 학생들과 특정 학생들, 즉 집단과 집단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거죠. 따돌림이라는 건 집단이 개인을 따돌리는 현상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집단을 따돌리는 현상, 다양한 그 양태적, 행동적 양태들이 나타날 텐데, 특정 학생들과 학생들의 관계, 집단의 관계들만 보고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거는 계속 제가 교육부든 관계 있을 때마다 개정을 좀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에 개정을 됐죠. 2004년도에 개정이 됐다가 2008년도에 어떻게 보면 사이버 폭력은 아니지만 사이버 폭력의 형태를 내포하는 용어가 하나가, 문장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일어난 폭력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사이버 따돌림이 별도로 들어옵니다. 이 2012년도에 왜 들어왔냐면 2012년도에 대구에서 중학생이 사이버 폭력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이제 만들다고 봤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한테 통용되던 용어가 뭐였냐면 사이버 왕따였어요. 근데 이 사이버 왕따를 법률적 용어로 넣기에는 이게 이제 약간 비속어적인 의미가 있어서 부랴부랴 이제 대체한 용어로 이제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 되게 허술해진 거죠. 앞에는 분명히 학교폭력 정의 내에서 그런 내용들을 넣고 있다가 다시 사이버 따돌림을 별도로 정의했는데, 이게 따돌림을 얘기하는 내용들은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문제가 돼서 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한번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약간 유사할 것 같아요. 뭐냐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 내에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달돼서 2012년도에서는 학교 내외로 넘어가죠. 그런데 여전히 학생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학교폭력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저 대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의도성이라든가 반복성, 그 다음에 이제 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컴퓨터 전자적 수단, 즉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이버 폭력에서는 이제 도구적 폭력하고 반응적 폭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폭력의 형태가 있어요. 도구적 폭력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획득하면 수단으로 쓰는 것이 폭력이죠. 즉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즉 힘을 얻기 위해서 또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도구적 폭력이라고 하면, 반응적 폭력은 누구의 폭력에 의해서 내가 반응적으로 나오는 폭력이지, 보복적 폭력이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사이버 폭력인 경우에는 도구적 폭력보다 반응적 폭력이 훨씬 더 높게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이버 폭력은. 그러니까 학교 폭력인 경우에 전형적으로 힘의 불균형 상태, 글로리 모음 잘 나오시잖아요. 저기 누구죠? 이쪽 표에 보면 힘의 불균형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반복성이라든가 의도성 같은 경우들은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해자인 경우에 나는 한 번만 상해에 대해 비난하는 용의를 했는데, 그걸 복구를 통해서 확산됐을 경우에 과연 내가 그걸 반복해서 했느냐, 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왜 사이버 폭력을 했냐고 대부분 보면 재미로라는 응답이 상당히 많아요. 즉 의도성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폭력은 학교 폭력과는 속성과 구조에서 조금 다른 형태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버 폭력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학자들마다 분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요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아까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의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형화 시킨 거고요. 제가 조사하는 이제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는 저기에 시상정보 유포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8가지 유형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엇을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조사의 내용이라든가 조사의 결과들이 좀 다를 수 있는 것들이 사이버 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버 폭력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대부분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폭력들을 보면 정서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학교 폭력이 나타나지 않는 피해자의 부정적 정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나오는 복수심이에요. 학교 폭력에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가 복수심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글로리에서 보면
제 주인공 잘 까먹었는데 주인공 송혜교는 알겠는데요. 거기 주인공 이름. 네, 동은인가요?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글로리에서 동은이 있을지만 현실 공간에서 동은이는 없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했던 분들이나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왜?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복수할 거라는 복수심이 생겨난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학교 사이버 폭력인 경우에는 복수심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안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학교 폭력은 가해자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이버 폭력은 얘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게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 이유가 저는 복수심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력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체적인 감각과 그 다음에 정서적인 감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학교 폭력인 경우에 실제로 신체적인 감각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것들을 느껴요. 근데 사이버 폭력은 실제로 내 신체적인 어떤 피해를 가하거나 물질적, 신체적 위해를 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고통을 느낄까? 그것들이 밝혀진 게 2003년도에 그 UCLA의 교수분들인데 이분들이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뭘 실험을 했냐면 신약에는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사이버볼 실험이라고 해서 사이버 공간상에서 누군가를 따돌리는 상황에서 인간의 뇌를 스캔을 해봤더니 실제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신체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작용하는 뇌의 부분과 정서적으로 따돌림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뇌의 부위가 동일하더라. 즉, 신체적인 따돌림과 동일하게 정서적인 따돌림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이버 폭력이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를 가하진 않지만 정서적으로 피해를 하고 그것이 신체적 피해와 동일한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느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은 본능이다라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학교 폭력이든 사이버 폭력이든 보면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도 보면 가해자의 연령대는 언제가 많이 나면 중학교 2학년이 정점이에요. 그다음 떨어져요. 희한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근데 이 시기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2병이고 사춘기가 정점을 지나는 시기죠.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들이냐면 사춘기는 자신의 위치와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아이들의 사이버 폭력 메시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아이들은 지위 비하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지위 비하라는 건 뭐냐면 바보, 멍청이 이런 식의 지위 비하. 근데 여자아이들은 어떤 식의 메시지가 많냐면 성비하예요. 성적인 비하. 물란하다라든가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짝짓기 가설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즉 나의 지위를 높여서 짝짓기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려고 하는 시기들. 그 시기에 이런 폭력 형태들이 나타나는 그런 면에서 사이버 폭력을 어떻게 보면 지배 게임의 형태의 본능적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소생이 발현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가설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이버 폭력은 실제로 범죄와 재미의 중간에 걸쳐 있어요. 아이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하냐 그러면 재미로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인터넷상에 글 몇 자, 댓글 몇 개를 쓰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하는 그냥 유희성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죄와 장난의 경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건 학교 폭력과도 비슷한데 어른들의 인식은 뭐냐면 통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시기에서 그 시기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냥 커가면서 늘 하는 겪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문자나 텍스트나 이런 상징적으로 즉 실질적 위해나 피해를 입히지 않은 행위의 결과인데 그게 무슨 대수냐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그 서두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의 목적은 가해자, 처벌, 가해자 선도, 피해자 보호,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즉, 아이들의 학교폭력 예방의 주체를 다 피해자만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은 예방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방교육을 할 이유가 없는데, 예방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 환경 때문이고, 학교 환경을 왜 개선을 해야 되냐면 실은 가장 중요한 학습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학교폭력의 예방법을 제발 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을 해서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목적이 이 학교폭력 예방법의 목적이 돼야 되냐, 그런 데에서 목적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여전히 잘 안 돼요. 제가 왜 이 학습권을 주장을 하냐면, 학습권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학생에 의한 선생님의 폭력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선생님이 불안하면 아이들의 올바른 지식의 전달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 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미주리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성인들의 사이버 폭력도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학교폭력을 왜 예방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아까 손인생 박사님 앞에 칸트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존엄성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아이들의 사이버 폭력은 아이들의 존엄과 사회적 지위적 폭력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폭력을 당했을 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들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학교폭력 예방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법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의 첫 내용입니다. 사이버폭력을 그럼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느냐, 제가 먼저 이제 실태를 보기 전에 구글 북스 엔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를 넣어보면 그 언어로 되어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책에 이제 그 발간 빈도가 나오는데, 해봤더니 불링하고 사이버 불링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사회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이버 불링은 2000년대부터 나온 게 아니라 아까 제가 2004년, 2006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만 놓고 보면 거의 23회 정도, 같은 기간에 24회 정도 높았고요. 불링은 한 1.43배 정도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사이버 폭력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태를 보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조사 결과를 보면 사이버 폭력이 늘었어요. 실제로 제가 좀 너무 왜 늘었을까 되게 이제 궁금했었고, 또 성인은 또 줄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인데 제 나름의 추론입니다. 하나는 가설인 거고요. 하나는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증빙을 하면, 하나는 뭐냐면, 일단 아이들의 경우에 사회적 기술이 3년 동안에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들을 손실 때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 이거는 이제 입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이용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코로나 기간보다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훨씬 더 늘었어요. 근데 성인은 줄었어요. 성인은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회사에 출근하게 되니까 아마 이제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데이터가 좀 이해될 것 같고, 실제로 저 데이터는 저 시기에 비슷하게 조사한 우리나라 조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증가했었어요. 온라인 코로나 이후에 개강을 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사이버 폭력을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폭력과 전혀 다른 현상,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더라.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이버 폭력인 경우에는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왜 이걸 문제 삼냐면, 아까 잠깐 제일 처음에 제가 기억을 해주시라고 한 거 있었죠. 로렌츠가 모빙이라는 현상을 얘기했을 때는
특정 무리라고 얘기한, 즉 동일 집단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동일 집단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사이버 폭력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느냐, 죄를 제외해버리고 생각해 볼 수는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이버 폭력을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전히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 참 모르는 사람들에 의한 폭력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고민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인 경우에도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같은 추세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인 거죠. 그만큼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의존이라든가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문제는 근데 이 부분이 부모들이 몰라요. 아까 선생님들 중에 이제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 폭력의 대응을 위해서 부모 교육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한테 전화하면 우리 애가 왜요?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들이죠.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제가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논문을 쓰려고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찾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메타 분석을 한 논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나온 논문의 80%가 논문이 어디서 나왔냐면 유럽하고 북미였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나라들이 대부분 어떤 나라들이냐면 IT 기술이 발전된 나라들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IT 기술과 상당히 연관되어서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드는 것, 국가들도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가들이 만들고 있어요.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사건이 한번 메가마이어라고 하는 이제 아이가 죽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연방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은 실제로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지만 걔네들이 가장 중요하게는 수정헌법 때문에, 수정헌법 1조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법 때문에 사이버 폭력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다른 관심이 있는 이제 가짜뉴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보면 못 만들어요. 걔네들은 연방법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법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주법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 즉 안티불륜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고, 그 안에 이제 사이버폭력법을 포함해서 이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다양한 법들,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한 조치라든가 아동 인터넷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을 통해서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건, 제일 끝에 있는 숫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학교 밖 행위를 포함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나머지는 거의 한두 개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들은 거의 다 대부분 학교폭력법과 사이버폭력법들 거의 같이 가고 있는데, 딱 저거만 한 반 정도 나와 있는 거죠. 저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만 이 방불림법으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공간 밖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나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학교 내에서 해서 학교 내외에서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이버 폭력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좀 더 일찍 저런 부분에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내용상으로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도 이제 주단위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법을 따로 하진 않지만 범죄정의 질서법이나 괴롭힘보호법, 악의적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그 전에 시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있는데 소지품 검사를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저게 이제 실제로 사이버폭력법 때문에 한 건 아니었는데요.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 전에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소지품 열 수 없도록 되어 우리나라도 아마 못 열게 되어 있죠.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걸 가능하게 이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가 조금 약간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호주가 2021년
2015년도에 이 세이프티 커미션이라는 온라인 안전국이라고 하는 정부기구를 세웠어요. 이 정부기구를 세우면서 실제로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온라인 안전 행위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는 2021년도에 세계 최초로 성인 대상의 사이버 폭력 대응법을 만들기도 한 나라입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호주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잘 모르겠고 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직접 정부기구를 만들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위해 활동들을 막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정보통신 기술이 덜 발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제 그 유튜버가 사람이 사이버 폭력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일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를 이용자가 요구했을 때 즉시 보여줄 수 있도록 한 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폭력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법 자체로만 구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벌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사이버폭력 같은 경우는 범죄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이들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못 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얘네들 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학교폭력법에서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보다는 조치사항에서 보면 조금은 단계를 두고 있다. 직접적인 법적인 처벌보다는 약간의 교화 활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2023년 제가 작년도 2022년도 10월 달인가 12월 달에 조사를 할 때는 28건이었었어요. 학교폭력법 개정안이. 근데 그때 그 28건이 대부분 무슨 개정안이었냐면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개정안이었어요. 사이버 폭력의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용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용어를 명확히 하고 사이버 폭력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개정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한 두어 달 사이에 몇십 건이 확 늘어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사람 때문에 전순실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학교폭력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개정 수요가 확 늘어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의원 확인해보니까 48건, 그러니까 불과 한 30달 사이에 20건 이상이 학교폭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물론 이게 독립적인 사이버폭력 프로그램만은 아닙니다. 학교폭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세계 3대 프로그램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핀란드의 키바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키바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에는 콜레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탈리아에는 노트레, 그 다음에 OBPP라고 해서 저기 올레오스 불링 프리벤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올레오스라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불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만든 그 노르웨이 대학원생이 했던 교수가 노르웨이에서 별로 재미를 잘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들고 어디 가냐면 미국으로 간 거죠. 미국에 가서 저 프로그램을 이제 팔았어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잠깐 뭐 운영하는 기관도 나오는데 돈 받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를 축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OBPP가 노르웨이에서만 쓰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잠깐 나왔었죠. 아까 멈춰 제도라고 하는 스탑 제도가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그 올레오스 프로그램에서 보면 멈춰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 아까 뭐 학교폭력에서 멈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나왔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4가지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방관자 역할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즉 아이들 가피자의 예방과 선동 그런 것보다는 방관자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개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다. 최근에 제가 저희 회사에서 나온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썼고 게재 승인이 나서 원래는 5월 30일 나와야 되는데 며칠 늦어서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게 뭐냐면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이 발생을 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의 부정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절 효과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친구를 넣고 조절 효과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의 영향보다 친구의 영향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즉 청소년기에는 결국 부모의 역할보다 아이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또래의 역할들이 크더라. 그런 면에서 방관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폭력 대응 기관에는 이제 스타플링 ORG라고 미국의 보건인적자원부에서 사이트 운영하죠. 우리나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란도란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고, 아까 얘기한 스타플링이라고 하는 학교 폭력 사이트도 있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민간단체는 저 밑에 미국의 바이러스 플레이션 워크가 아까 얘기한 OBPP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있는데 최근에 보도가진 것들이 뭐냐면 앱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 형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세인트 섬생이라고 하는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주에서 앱을 개발했었고요. 프랑스에서도 앱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었어요. 근데 프랑스의 거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미국 거는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실제 앱을 다운받아서 봤는데 이용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실은 작년에 만들었어요. 사이버 폭력을 진단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그것들이 코로나 기간 때 여러 가지 이제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마 보완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보면 상당히 많죠. 교육부 산하에 이제 캐리스라든가 KD,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산하에 청소년정책연구원, 그 다음에 이제 방통위원회 저희 이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약간 이제 중독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런 형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쭉 관련된 프로그램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보시면 앱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있고, 실제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부처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른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참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4개의 프로그램만 얘기했지만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은 외국 프로그램에 비해서 적용의 폭이라든가 효과성이라서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금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알려져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학교의 독특한 문화적 형태 때문에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아까 없다라고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안과 아까 이제 쭉 살펴본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이제 사이버 폭력은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저희가 아까 40몇 프로 나왔죠. 프로 나온 제는 36몇 프로라만 나왔어요. 근데 조사 방식이 달라요. 거기는 학교 폭력 경험자 중에 사이버 폭력이 비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적죠.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도 해보면 사이버 폭력 비중은 0.0%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어느 게 맞을까? 그 조사 방식마다 다르고 조사를 무엇 조사하느냐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어느 정도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사이버 폭력을 어디까지 보고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합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범위라는 거죠. 실은 사이버 폭력이든 학교 폭력이든 반복성의 개념이라면 일회성은 제외를 해야 돼요. 실제로 힌트자와 파친이 2013년도 볼키 조사를 한 달 내에 2번 이상 한 것만 카운트를 해서 사이버 폭력을 해봤더니 훨씬 더 숫자가 줄게 나왔죠. 경험률이. 그러니까 이게 한 번과 여러 번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이버 폭력 어디까지 폭력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버 폭력의 주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모르는 사람이 경우도 사이버 폭력으로 늘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이즈가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